서울 외곽의 작은 집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졌다. 빗소리는 마치 슬픈 선율처럼 들렸고 오미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60을 넘긴 그녀는 세월의 무게로 깊어진 눈과 하얗게 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전화기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아들 민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인 전화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사흘째예요. 박 씨. 그녀는 옆에 묵묵히 앉아있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사흘째 사라졌어요. 박 씨 깊게 패인 주름이 있는 풍상된 얼굴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민석은 아내와 어린 아들 찬혁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했소? 박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는 담배와 그치지 않는 걱정으로 쉰 상태였다. 미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민석이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대요. 전화도 안 받고 은행 계좌도 움직임이 없고 차도 사라졌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박 씨, 경찰은 뭐래? 실종 신고를 하려면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민석이 빚 때문에 도망갔거나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씨는 손으로 테이블을 3개 내려쳐서 전화기가 튀어 올랐다. 말도 안 돼. 우리 민석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아이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했어. 항상 효자였다고. 그렇다. 민석은 항상 박 씨 가족의 자랑이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며 아름다운 아내 미리와 결혼해 귀여운 아들 찬혁을 두었다. 그들의 삶은 사흘 전까지 완벽해 보였다. 알아요. 오미자는 흐느꼈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씨는 일어나 낡은 우비를 걸쳤다. 내가 찾으러 가겠소. 그는 감정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없소. 어디로 가실 건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아이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볼 거요. 그 아이가 자주 가는 바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경찰서에도 이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우리 아들을 찾을 거요. 오미자는 서둘러 일어나 우산과 우비를 가져왔다. 저도 같이 가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은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찾아요. 점점점. 미리와 찬혁의 아파트는 서울 중심부의 현대적인 단지에 있었다. 박 씨 부부의 낡은 집과 비교하면 이곳은 다른 세상 같았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우며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의 분위기는 못지않게 무거웠다. 미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며느리지만 지금은 걱정으로 수척해진 흐느껴 오는 5살 아들 찬혁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어린아이는 작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빠는 출장 갔어. 우리 아가. 미리는 자신의 눈물을 참으며 더듬거렸다. 곧 돌아오실 거야. 아빠는 나한테 어디 간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는 항상 나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찬혁은 계속 울며 장난감을 옆으로 밀어냈다. 초인종 소리에 미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한 후 문을 열어갔다. 박 씨 부부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걱정과 피로로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님, 미리는 속삭이더니 갑자기 흐느끼며 오미자를 껴안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은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미자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달래주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아프고 걱정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찾을 거야. 그녀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찬혁을 위해 강해져야 해. 자신의 이름을 듣고 어린아이는 달려와 조부모를 보자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는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유일한 손자를 안아주며
노인의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할아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손자.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 아빠를 찾을 거라고 약속할게. 약속이야. 점점점. 다음 주 동안 박씨 부부는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민석이 일하던 회사에 갔고 그곳에서 동료들은 모두 놀라움과 걱정을 표했다. 민석은 뛰어난 직원이었고 개인적이나 재정적 문제에 징후가 없었다. 그들은 모든 병원, 경찰서, 심지어 시체 안치소까지 갔다.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들은 민석의 사진이 있는 수천 장의 전단지를 인쇄하여 도시 전체에 붙였다. 그들은 모든 소셜미디어, 신문, 심지어 지역 TV에도 정보를 올렸다. 하지만 민석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흔적도, 단서도 없었다. 두 번째 주말, 박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고 희끗한 머리는 더 얇아졌으며 제대로 먹지 않아 얼굴이 파리해졌다. 그는 유일한 아들을 찾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고 마침내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좀 쉬셔야 해요. 추운 밤에 아들을 찾다가 남편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 오미자가 간청했다. 이렇게 아프시면 민석이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실종됐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소? 박씨는 고함쳤다가 다시 심하게 기침을 했고 각각의 기침은 노인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미리는 매일 찬혁을 데리고 그들을 방문했다. 젊은 며느리도 눈에 띄게 야위었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미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박씨에게 말했다. 제가 계속 찾아볼게요. 저는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박씨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할 힘이 더 이상 없었다. 오미자는 점점 커지는 두려움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번도 그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점점점 한 달이 지나갔다. 2달, 3달. 민석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박씨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는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고 의사들은 그가 말기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수년 동안 아내에게 숨겨온 질병이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미자는 남편의 병상 옆에서 흐느꼈다. 당신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았소. 그는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석이가 둘째 아이를 가진 후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물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죽게 되는구나.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미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는 민석이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단 2주 후 박씨는 잠든 상태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민석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오미자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녀는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었다. 박씨의 장례식에서 미리는 오미자 곁에 서서 슬픔으로 지친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너무 어려서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찬혁은 계속해서 아빠와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물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게요. 장례식이 끝나자 미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오미자는 고마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미리는 그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방문하여 음식을 가져오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찬혁을 데려와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 고마워, 얘야.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내 아파트는 두 사람에게도 이미 너무 좁잖아. 그럼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사세요. 미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안했다. 찬혁이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리고 저도 곁에 누군가 필요해요. 우리는 민석이를 잃었고 이제 아버님까지.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오미자는 눈물이 고인 며느리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한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사라졌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찬혁이를 위해.
민석이를 위해 그가 어디에 있든 미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고 시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 일을 함께 극복할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약속해요. 화장터의 문이 닫히고 박씨가 제로 돌아가는 동안 오미자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전환점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오미자는 박씨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40년간 함께 살았던 집은 이제 너무 크고 텅 비어 보였다. 구석구석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안락의자, 항상 읽던 신문, 벽에 걸린 민석의 대학 졸업 사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았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박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빈 공간에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미리와 찬혁이 식료품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 왔어요. 미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찬혁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다. 할머니, 어제 꿈에서 아빠 봤어요.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오미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민석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찬혁을 위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머니도 아빠 보고 싶구나. 미리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모습이 민첩하고 능숙했다. 오미자는 며느리를 지켜보았다. 미리는 항상 완벽한 며느리였다. 예의 바르고 살림을 잘하고 찬혁을 잘 돌보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오미자는 미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피로 이상의 것, 마치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미리야, 괜찮니? 오미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미리는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다. 아, 어머니,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녀는 서둘러 국자를 주워 설거지통에 넣었다. 찬혁이가 밤에 자주 깨서 아빠를 찾으니까요. 오미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식사 후 미리는 주저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오미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박씨의 장례식 이후 그녀는 이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찬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무엇보다 민석이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찾을 곳은 미리의 집일 것이다. 응, 생각해봤어. 같이 살면 좋겠다. 미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찬혁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오미자는 며느리의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박씨가 없는 이 세상에서 미리와 찬혁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들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 주말, 오미자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분류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박씨의 옷, 민석의 어린 시절 장난감, 가족 앨범, 각각의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녀는 자주 눈물을 훔쳤다. 미리가 와서 도왔고 둘은 필요한 물건만 골라 상자에 담았다.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미리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물었다. 오미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민석의 탯줄과 첫머리카락이 있었다. 아들의 탯줄이야. 우리 전통에서는 아이의 건강과 행운을 위해 보관한단다. 미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저도 찬혁이 것을 보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요. 오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비록 미리가 현대적인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한국의 전통을 존중했다. 이것이 오미자가 미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이사 전날 밤, 오미자는 남편의 의패 앞에 앉았다. 박씨, 내일 이 집을 떠나요. 당신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우리 손자를 돌봐야 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민석이가 돌아오면
당신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날 이삿짐 트럭이 오미자의 물건들을 미리의 아파트로 옮겼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남의 현대적인 아파트는 오미자가 익숙했던 전통 가옥과 달랐다. 넓은 창문, 최신 가전제품, 화이트톤의 인테리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찬혁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할머니 방은 여기예요. 제가 장난감으로 꾸며놨어요. 아이는 오미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밝았다.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벽에는 찬혁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저예요. 찬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오미자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 모두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현실과는 달랐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완벽한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미리는 찬혁을 재우러 갔다. 오미자는 거실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어떨지 궁금했다. 한숨과 함께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민석의 아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석과 미리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오미자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까? 민석이 어디로 갔을까? 미리가 거실로 돌아왔다. 찬혁이가 잠들었어요. 어머니도 피곤하시죠? 내일 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미리야. 너 정말 착하구나. 미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미자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미자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니? 미리는 손을 비틀며 말을 이어갔다. 민석 오빠에 대해서. 사실은 그 순간 찬혁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악몽 꿨어요. 미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미안해요, 어머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녀는 서둘러 찬혁의 방으로 향했다. 오미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민석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 그녀의 아들이 있을까? 아니면 그날 밤 오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침대, 그리고 미리의 미완성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은 어두웠고 오직 가전제품의 작은 불빛만이 깜빡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차 한 잔이 마음을 진정시킬 것 같았다. 찬장을 열던 중 그녀는 미리의 방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미리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오미자는 조용히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미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너무 위험해.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응,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미자는 숨을 멈췄다. 미리는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오미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밑에 마루가 삐걱거렸다. 미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누구세요? 오미자는 빠르게 주방으로 돌아가 주전자를 켰다. 나야, 미리야. 차 좀 마시려고. 미리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셨어요? 오미자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단다. 너는 왜 안 자니? 미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일 때문에 이메일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졌다. 미리는 민석이 실종된 후 휴직 중이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할까?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일 봐야지. 오미자는 차를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닫고 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의 일들이 그저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박 씨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박 씨,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늘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오미자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민석을 위해, 찬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오미자는 미리의 아파트에서 한 달을 보냈다. 생활은 조용히 흘러갔다. 아침에는 찬혁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오미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우연히들은 미리의 전화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다. 미리는 누구와 그런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 것일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오미자는 찬혁의 방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장난감을 흩뜨려 놓았다. 침대 밑에서 로봇 장난감을 꺼내던 중 그녀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미리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남자는 민석이 아니었다. 둘은 친밀해 보였고 몇몇 사진에서는 서로 껴안고 있었다. 사진들은 최근 것으로 보였다. 민석이 실종된 이후의 날짜가 몇 장 뒷면에 적혀 있었다. 오미자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미리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는 걸까? 민석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사진들을 원래 있던 곳에 넣고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발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 오미자는 미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미리는 평소와 같았다. 찬혁에게 밥을 먹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오미자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미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미리야,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오미자가 갑자기 물었다. 미리의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냥 젊은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미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리는 잠시 침묵했다. 민석 오빠가 돌아올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오미자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차 한 잔이 필요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미리의 핸드백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핸드백 옆에는 미리의 휴대폰이 있었다. 오미자는 주위를 살폈다. 집안은 조용했다. 미리와 찬혁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오미자는 찬혁의 생일을 시도해보았다. 화면이 열렸다. 그녀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최근 대화 목록에서 상우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메시지들을 열어보니 둘 사이의 대화는 친밀했고 만남의 약속도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온 것이었다. 돈이 준비됐어. 이제 남은 건 그녀뿐이야. 오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빠르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미리와 이 상우라는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그녀는 누구일까?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걸까? 오미자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의심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석의 갑작스러운 실종, 미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 이 수상한 메시지까지. 다음 날 아침, 오미자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미리에게 의심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찬혁이 아침을 먹는 동안 그녀는 신문을 읽는 척했다. 미리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잠시 외출해야 해요. 찬혁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겠어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니? 미리는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다. 변호사 만나러요. 민석 오빠의 실종 관련해서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상담해야 해서요. 오미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그녀는 미리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미리가 나간 후 오미자는 찬혁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미리의 방으로 향했다.
미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보였다. 보험증서, 은행 명세서, 그리고 오미자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다. 미리가 왜 이걸 갖고 있을까? 더 찾아보니 민석의 생명보험 증서도 있었다. 보험금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수익자는 미리였다. 오미자는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설마 미리가 민석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이제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걸까? 오미자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리가 돌아왔다. 오미자는 빠르게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벌써 돌아왔니? 오미자가 물었다. 미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변호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짧게 끝났어요. 오미자는 미리의 옷에 묻은 물방울을 보았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바깥에 비가 오나? 미리는 잠시 당황했다가 대답했다. 아, 이거요?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물이 튀었나 봐요.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이 되자 찬혁은 고열로 몸이 달아올랐다. 아이는 끊임없이 울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오미자는 찬혁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너무 뜨거웠다. 미리야, 찬혁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미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제가 데려갈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같이 갈게. 둘이서 가면 더 좋을 거야. 병원에서 의사는 찬혁이 심한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곤한 찬혁은 오미자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택시 안에서 미리는 계속해서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누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니? 오미자가 물었다. 미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회사에서요. 휴직 중인데도 자꾸 일 관련해서 연락이 와서요. 오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한 후 오미자는 찬혁을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방을 나오려는데 찬혁이 꿈속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한테 그거 주지 마. 아빠가 아파. 오미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찬혁의 말이 무슨 뜻일까? 그녀는 아이 곁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찬혁은 계속해서 잠꼬대를 했다. 엄마가 아빠 음료수에 뭐 넣었어? 아빠가 쓰러졌어. 오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미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민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찬혁이 유치원에 간 후 미리는 또 다시 외출을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도 잠시 나가야 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오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미리가 나간 후 오미자는 서둘러 행동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며칠 전 그녀는 전자제품 상점에서 이것을 구입했다. 오미자는 미리의 방 여러 곳에 녹음기를 숨겼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에도. 그날 밤 오미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자정쯤 그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아파트로 들어왔다. 오미자는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한 남자가 미리와 함께 있었다. 사진 속의 그 남자였다. 둘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물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녀의 아파트는 이미 팔렸고 보험금도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미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오미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오미자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미리와 이 남자가 정말로 민석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이제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걸까? 오미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찬혁을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석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밤새 오미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미리를 감시할 것이다. 모든 대화, 모든 행동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와 민석을 잃은 고통을 겪은 후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찬혁을 위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은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오미자는 베란다에 앉아 보름달이 뜨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작년 추석에는 민석, 미리, 찬혁, 그리고 박 씨가 모두 함께했다. 올해는 모든 것이 달랐다. 박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민석은 실종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미자는 자신의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의심을 안고 살고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오미자는 미리와 상우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가 숨겨둔 녹음기들은 여러 대화를 기록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오미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녹음된 내용을 들었고 메모를 했다. 미리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의 방을 더 자세히 수색했다. 어느 날 오미자는 미리의 옷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오미자는 여러 번호를 시도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추석 전날 미리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미자도 돕겠다고 나섰다. 두 여자는 부엌에서 나란히 일했다. 송편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손질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송편 참 잘 빚으시네요. 미리가 말했다. 오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부터 했던 일이야. 너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 배웠니? 미리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아니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오미자는 놀랐다. 민석은 미리의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시다고 했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저녁이 되자 찬혁이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추석 준비로 들떠 있었다. 할머니, 내일 송편 먹고 달 보러 갈 거예요? 오미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같이 달 구경하자. 찬혁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오미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를 재운 후 미리는 오미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내일 제사상에 오빠의 사진도 모실까요? 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겠지. 비록 우리가 민석이의 소식을 모르지만 그 아이도 제사에 참여해야 해. 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빠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은 통할 거예요. 오미자는 미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있을까? 아니면 연기일까? 밤이 깊어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오미자는 미리의 방 앞을 지나가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였다. 미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 매일 밤 악몽을 꿔. 오미자는 숨을 죽였다. 미리가 계속했다. 상우야, 우리가 한 일 용서받을 수 없어. 특히 찬혁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눈을 보면 내 마음이 찢어져. 전화 너머로 상우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야 한다는 건. 하지만 이제 오미자 어머니까지. 그건 너무해. 오미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미리의 통화에서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민석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리가 완전히 냉혈한 같지는 않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오미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추석이다. 민속 신앙에 따르면 추석에는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박씨, 민석아, 내일 우리 집에 와줄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 오미자는 속삭였다.
추석 아침, 오미자는 일찍 일어나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첫 추석이었다. 그녀는 제사상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미리도 한복을 입고 나왔다. 찬혁은 어린이용 한복을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세 사람은 함께 제사를 지냈다. 박씨의 위패와 민석의 사진 앞에서 오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절을 올렸다. 미리도 진지하게 절을 했다. 찬혁은 어머니의 동작을 따라하며 열심히 절을 했다. 제사가 끝난 후 그들은 송편과 과일을 나누어 먹었다. 찬혁은 할머니가 빚은 송편을 특히 좋아했다. 할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밝게 만들었다. 오미자는 찬혁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함께 보름달을 보러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다. 오미자는 찬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미리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그때 오미자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우였다. 오미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상우는 그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미자는 미리에게 물었다. 미리야, 공원에서 아는 사람 봤니? 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오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리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찬혁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미자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지 않았다. 계획이 있었다. 미리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오미자는 조용히 미리의 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미리의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진 것을 보았다. 그 옆에는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다. 오미자는 그 숫자를 금고에 입력해 보았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민석의 생명보험 청구서, 오미자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민석의 사망증명서였다. 오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망증명서에 따르면 민석은 실종된 바로 그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인은 급성 중독이었다. 오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은 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오미자는 노트북을 켜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안에는 여러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미리와 상우가 나왔다. 그들은 민석을 제거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미리가 민석의 음료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있었다. 세 번째 파일은 민석이 쓰러진 후 상우가 그를 옮기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파일에서는 그들이 오미자의 재산까지 노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미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리와 상우는 처음부터 민석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미자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찬혁까지도 그들 계획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손이 떨리는 오미자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미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의 뒤에는 상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오미자는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알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찬혁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리야? 오미자는 조용히 물었다. 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박씨와 민석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미자는 자신의 침대 끝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상우는 문간에 서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오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에 이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밀려왔다. 무엇이 미안하니, 미리야? 오미자가 차분하게 물었다. 미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모든 것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상우가 갑자기 미리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소리야. 계획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추석의 보름달이 방 안으로 은은한 빛을 드리웠다. 오미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계획이라니?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 계획 말이니? 미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오미자는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들어보였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알았다. 네가 민석에게 독을 탄 것, 그리고 상호와 함께 계획한 모든 것을. 상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오미자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오미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미리가 상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안 돼. 상호야. 더 이상은 안 돼. 상호는 미리를 거칠게 밀쳐냈다. 이 바보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거야? 보험금, 아파트,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미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못하겠어. 더 이상 거짓말하고 숨길 수 없어. 찬혁이 때문에라도. 상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럼 이제 두 사람 다 처리해야겠군. 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호야, 그건. 오미자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미리와 상호 사이의 갈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비상벨을 눌렀다. 몇 주 전, 그녀는 경찰에 자신의 의심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이 비상벨을 주었고 위험 상황이 오면 즉시 신호를 보내라고 했다. 미리야, 너는 정말로 민석을 사랑한 적이 없었니? 오미자가 물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미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상호와 저는 부유한 가정을 노리고 있었어요. 민석 오빠는 완벽한 목표였죠.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호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는 오미자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방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찬혁이 잠에서 깨어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 세 사람 모두 굳어졌다. 미리는 재빨리 아들에게 달려갔다. 찬혁아, 괜찮아. 엄마랑 할머니가 좀 이야기 중이었어. 다시 자러 가자. 상우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고 있었다. 그는 미리와 찬혁이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미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아래에 숨겨둔 녹음기를 집어켰다. 너는 정말 독한 사람이구나. 상우 씨,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상우는 비웃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곳이오. 할머니, 민석 같은 약한 남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었어. 그리고 미리도 이제 쓸모없게 됐어. 너무 약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USB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 약을 마시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심장마비로 위장할 거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미자는 마치 협조하는 듯이 천천히 USB를 내밀었다. 상우가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미리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주방에서 가져온 큰 칼이 들려 있었다. 상우야, 물러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상우는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미리야, 너까지 배신할 거야? 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못해. 우리가 한 일은 너무 끔찍해. 민석 오빠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나와 찬혁을 정말로 사랑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단지 계획의 일부였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어. 민석 오빠는 날 진심으로 사랑했고 박씨 아버님과 어머니도 날 딸처럼 대해주셨어.
상우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미리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네가 그 녹음기들을 설치했구나. 네가 날 배신한 거야. 미리는 슬프게 웃었다. 아니, 그건 어머니였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셨던 거야. 오미자는 미리를 바라보았다. 미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상우는 갑자기 미리에게 달려들었다. 칼을 빼앗으려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오미자는 재빨리 침대 아래에서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들을 모두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여러 명의 경찰이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오미자가 누른 비상벨이 작동한 것이다. 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미리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오미자에게 겨누었다. 누구도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할머니를 찌를 거야. 경찰들이 방 입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미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미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오미자는 미리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졌고 찬혁은 안전했다. 상우가 칼을 들고 오미자에게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강하게 쳤다. 상우는 쓰러졌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리가 도자기 화분으로 그를 친 것이다.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와 상우를 체포했다. 미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미자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오미자는 천천히 다가가 미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내 아들을 죽인 죄는 용서할 수 없어. 경찰들이 미리도 체포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 미리는 찬혁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경찰의 허락을 받아 그녀는 잠시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엄마가 잠시 멀리 가야 해. 찬혁아, 할머니가 너를 돌봐주실 거야. 찬혁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미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너를 항상 사랑해. 오미자는 찬혁을 안고 미리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내가 잘 돌볼게. 민석의 아들이니까. 미리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과 함께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오미자는 찬혁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어젯밤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요? 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진실을 설명해야 할까? 찬혁아,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그리고 내 엄마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잠시 멀리 가야 해.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를 다시 못 봐요? 오미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마음속에 아빠는 항상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도 돌아올 거야. 몇 주 후, 미리와 상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오미자가 수집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 USB 영상, 그리고 미리의 자백까지. 미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상우에게 부추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우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재판 결과 상우는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미리는 협조적인 태도와 자백을 고려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석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상우는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오미자는 찬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리의 아파트를 팔고 조용한 교외 지역에 작은 집을 구입했다. 찬혁은 새 학교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종종 부모에 대해 물었지만 점차 할머니와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오미자는 민석의 생명보험금과 자신의 저축으로 찬혁의 미래를 위한 교육기금을 마련했다. 어느 날 오미자는 우편함에서 교도소 소인이 찍힌 편지를 발견했다. 미리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긴 사과와 함께 민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미리는 처음에는 단지 돈을 위해 계획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과 그의 가족에 대한 진짜 감정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상우의 압박으로 계획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녀는 매일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썼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찬혁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는 엄마와 아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언젠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미자는 편지를 접었다. 그녀는 찬혁에게 이 편지를 보여줄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렸다. 언젠가 찬혁이 충분히 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오미자는 찬혁과 함께 박씨와 민석의 묘소를 찾았다. 비록 민석의 시신은 없었지만 그녀는 상징적인 묘를 만들었다. 할아버지, 아빠에게 인사드려야지. 오미자가 말했다. 찬혁은 작은 꽃다발을 묘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 아빠, 안녕하세요. 저 잘 지내요.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비록 삶이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찬혁은 그녀의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미자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미리를 온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찬혁과 오미자를 구하기 위해 상우에게 맞섰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고 선과 악의 경계는 때로 모호하다. 오미자는 이제 미움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수용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말년을 평화롭게 보내는 길이라고 믿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송편 먹어요. 찬혁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집에 가자. 그녀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비록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씨와 민석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찬혁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기억은 계속될 것이다.